에로스와 푸시케. 옛날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 사이에 세 딸이 있었다. 두 언니도 보통 이상으로 아름다웠으나 특히 막내 둘이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국에까지 소문이 퍼져 이웃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경탄하여 이제까지 아프로디테에게만 바치던 경의를 그녀에게 바쳤다. 사실 사람들의 정성이 이 젊은 처녀에게 쏠렸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재단은 돌보는 사람도 없었다. 푸시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길 위에 화관이나 꽃을 뿌렸다. 이와 같이 불사적인 신들에게만 표해야 하는 경의가 인간을 찬양하는 데 남용되는 것을 보고 아프로디테는 몹시 노했다. 그녀는 노한 나머지 향기로운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부르짖었다. 내 명예가 인간의 딸에게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제우스까지도 그의 판정을 신임하는 왕의 목양자인 프레스가 내 유명한 경쟁자인 아테나와 헤라보라도 내가 다 아름답다고 한 그 영예도 이제는 소용없게 됐구나. 그러나 그녀가 내 명예를 그렇게 쉽사리 박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부당한 아름다움을 후회할 때가 오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날개 놓친 아들 에로스를 불렀다. 에로스는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천성이어서 어머니의 불평을 듣자 더 감정이 격발되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푸시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교만한 미녀를 벌하오다오. 그녀가 받은 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게는 좋은 복수가 된단다. 저 교만한 아가씨의 가슴속에 어떤 미천한 자에 대한 연정을 풀어넣어라. 그렇게 되면 그녀의 현재의 환희가 승리가 큰 만큼 장차 받게 될 굴욕도 또한 크리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아프로디테의 정원에는 샘이 두 개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물맛이 달고 다른 하나는 썼다. 에로스는 두 개의 호박병에다 두 샘물을 각각 담고서 그것을 화살통 끝에 매달고 급히 푸시케의 방으로 가보니 푸시케가 자고 있었다. 에로스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도 들었으나 쓴 샘물을 두어 방울 그녀의 입술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 옆구리에다 화살 끝을 댔다. 그러자 그녀는 잠을 깨고 에로스를 바라보았다. 에로스는 몹시 놀란 나머지 당황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화살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을 조금 더 개의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장난을 취소하기에 열중하며 그녀의 비단결 같은 곱슬머리 위에 기쁨의 향기로운 물방울을 뿌렸다. 푸시케는 그 후부터는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었다. 사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모든 입이 그녀를 칭찬하였으나 왕도 귀족의 젊은이도 또 평민도 누구 하나 그녀에게 청혼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통 정도의 미인이었던 그녀의 두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왕자들과 결혼했다. 그러자 푸시케는 늘 혼자 지내는 자기 자신의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찬을 받았으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실증을 느꼈다. 그녀의 양치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았나 두려워하며 아폴론의 신탁에 문의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그 처녀는 인간에게 십갈 팔자가 아니다. 그녀의 장래의 남편이 산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괴물로서 신도 인간도 그에게는 반항할 수 없다. 이 무서운 신탁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그녀의 양치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푸시케는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 왜 이제 와서 제 신세를 슬퍼하세요? 도리어 사람들이 제게 부당한 명예를 들시고 한결같이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을 때 슬퍼하셨어야죠. 그런 칭호를 들은 벌이 제게 내린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운명에 순종하겠어요. 제 불행한 운명에 저를 그곳으로 가라고 한 저 바위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자 왕녀를 보내는 행렬에 출발하였는데 그것은 혼례 행렬이라기보다 장례 행렬에 가까운 것이었다. 푸시케는 사람들의 비탄 속에 양친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곳에 혼자 남겨놓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푸시케가 산정에 서서 공포에 떨며 눈물에 흠뻑 젖어 있으려니까 친절한 제피루스가 그녀를 일으켜 꽃이 한 박 피어 있는 골짜기에다 실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이 점점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풀이 무성한 뚝에 몸을 놓이고 잠을 잤다. 원기가 회복되어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는 큰 나무가 우뚝 솟은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푸시케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샘을 발견하였는데 그 샘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솟고 있었고 바로 가까이에는 굉장한 궁전이 있었는데 그 장엄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궁전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의 행복한 은신처라는 느낌을 주었다. 감탄과 경외감에 이끌려 푸시케는 그 건물에 접근하여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보는 물건마다 그녀를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황금 기둥이 반원형의 지붕을 받치고 있었고 벽은 수렵의 대상이 되는 짐승이나 전원 풍경을 그린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식용의 홀 외에 여러 가지 보물과 자연과 예술과 아름답고 진귀한 제품이 가득 찬 방이 여러 개 있었다. 그녀가 궁전 안을 구경하는 동안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나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당신의 하인인 우리들의 목소리랍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모든 분부에 전력을 다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털침대 위에 편히 쉬십시오. 떡 목욕을 하려거든 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옆에 있는 정자에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푸시케는 소리만 들리는 시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쉬고 목욕하여 온기를 회복한 후에 정자에 들어가 앉았다. 그곳에서는 요리사나 하인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식탁이 바로 마련되고 그 위에 많은 맛 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술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주자의 음악은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은 류트를 탔는데 잘 조화된 음료를 이루었다. 푸시케는 아직 운명으로 맺어진 자신의 남편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 어두워야만 왔고 날이 밝기 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사랑에 충만하였고 그녀의 마음에도 따스한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떠나지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종종 간청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자기를 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왜 나를 보고 싶어, 아우? 내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있어?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어? 그대가 나를 본다면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숭배할지도 모르나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나는 그대에게 원하오. 나는 그대가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기를 바라오. 이러한 말을 들으면 푸시케는 잠시 마음이 안정되고 아직 신기한 기분이 계속될 동안에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계신 부모님 생각, 자기의 지위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언니들의 생각에 푸시케의 마음을 괴롭혔고 궁전은 오직 훌륭한 감옥에 불과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왔을 때 푸시케는 그에게 자기의 고민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들이 자기를 뭐라도 좋다는 행소장을 겨우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제피로스를 불러 남편의 명령을 전달하니 제피로스는 바로 복종하여 얼마 안 지나 언니들은 산을 넘어 푸시케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왔다. 푸시케는 언니들과 서로 끌어안고 반가움을 나누었다. 이윽고 푸시케가 말했다. 이리 와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뭘 좀 먹어야죠. 그녀의 언니들은 손을 잡고 금으로 만든 자기의 궁전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목소리만 들리는 수많은 시종으로 하여금 언니들의 시중을 들게 하여 목욕도 시키고 음식도 주고 여러 가지 보물로 자랑하였다. 동생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언니들의 가슴에는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녀들은 푸시케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푸시케는 그가 아름다운 청년, 이유. 낮에는 보통 산에 사냥을 나간다고 답변한 언니들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푸시케로 하여금 자기는 아직 한 번도 남편을 본 일이 없다고 고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계속 동생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의혹을 풀어넣었다. 저 피티아의 신탁이 내게 무서운 경유가 결혼할 팔자라고 한 걸 잊지 마라. 이 골짜기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너의 남편은 무섭고 괴상한 뱀으로 잠깐 동안 너를 맛있는 음식을 먹여 살찌운 뒤에 삼켜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말대로 해라. 등잔과 예리한 칼을 준비한 뒤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거 숨겨놓았다가 그가 깊이 잠들거든 침대에서 빠져나와 등잔불을 켜고 주민들의 말이 사실인가 내 눈으로 살펴보거라.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괴물의 머리를 베어 내 자유를 되찾아라.
푸시케는 언니들의 말에 마음이 쓰지 않으려 했으나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언니들이 떠나자 그들의 말과 그녀 자신의 호기심이 그녀를 참을 수 없게 충동질했다. 그래서 푸시케는 등불과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워 감춰두었다. 그가 첫 잠이 들었을 때 푸시케는 살짝 일어나서 등잔불에 덮개를 벗겼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신이었다. 그의 금빛 곱슬머리는 눈과 같이 흰목과 진홍색의 볼 위에 물결치고 어깨에 달린 이슬에 젖은 두 날개는 눈보다도 희었고 그 털은 보들보들한 마치 빛나고 있었다. 푸시케가 남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하여 등불을 기울였을 때 불붙은 길만 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푸시케를 응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말 한마디 없이 흰 날개를 펴고 창밖으로 날아갔다. 푸시케는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창틀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에로스는 푸시케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추고는 말했다. 어리석은 푸시케야, 이것이 내 사랑에 보답하는 짓이란 말이냐. 나는 어머니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너를 아내도 맞았는데 너는 나를 괴물로 여기고 내 머리를 베려고 생각했단 말이냐. 가거라. 내 말보다 그들의 말을 믿은 언니들에게 돌아가거라. 나는 너에게 다른 벌을 가하지는 않겠다. 오직 영원히 너와 이별할 따름이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울부짖으며 땅에 엎드려 있는 가엾은 푸시케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궁전도 정원도 없어지고 자기가 언니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넓은 벌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푸시케는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재난을 다 이야기했다. 심술궂은 언니들은 내심으로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채 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각기 산에 올랐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각각 제피로스를 불러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의 주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고서 뛰어내렸으나 제피로스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절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다. 그동안 푸시케는 남편을 찾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방황하였다. 한 높은 산을 쳐다보면서 그 꼭대기에 훌륭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탄식하였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 사랑, 내 주인은 아마 저곳에 살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곳으로 바로 옮겼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밀낯가리가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묶은이 섞여 있고 묵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간혹 볼이 이삭 섞여 있기도 하였다. 낙과 갈퀴 및 그 밖에 수확할 때 쓰는 여러 기구가 무더위에 지쳐버린 농부가 함부로 던진 것 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경건한 푸시케는 모든 것을 갈아놓고 적당한 장수와 종류로 갈라 나누어서 깨끗이 정돈했다. 그것은 어떤 신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기 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그것은 역시 테레스의 신전이었는데 여신은 푸시케가 그렇게 사는 신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한 것 같이 말했다. 오, 가엾은 푸시케야. 비록 나는 너를 아프로디테의 형으로부터 수호해줄 수는 없으나 그녀의 기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여왕이 아프로디테에게로 가서 자진굴복하고 겸손과 순종으로서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은총을 베풀어 네 남편을 도로 찾도록 해줄 것이다. 푸시케는 케네스의 말을 따라 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했으며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향하여 갔다. 무슨 말을 해야 노한 여신의 마음을 풀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생각하였으나 아무래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프로디테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푸시케를 맞았다.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불성실한 여인이여, 너는 주인을 섬기는 몸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느냐? 혹은 네가 이곳에 온 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병석에 누워있는 네 남편을 보기 위해서냐? 너는 보면 볼수록 믿고 비위에 거슬리는구나. 그러므로 네가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지런히 일하는 일밖에 없다. 나는 네 가정부로서의 솜씨를 시험해보란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자기의 친절의 창고로 인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곳에서는 아프로디테가 총애하는 새인 비둘기의 모이로 많은 밀, 보리, 기장, 완두, 불콩이 준비되어 쌓여 있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곡식들을 모두 같은 종류들끼리 가려놓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프로디테는 떠났다. 홀로 남은 푸시케는 일거리가 너무도 많은데 놀라서 멍하니 곡식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푸시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동안 에로스는 들판의 주민인 조그만 개미를 선동하여 푸시케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개미 언덕의 우두머리는 그 6개의 다리가 달린 모든 졸개를 거느리고 곡식더미에 접근하여 전력을 다하여 부지런히 곡식을
하날 하날 날라다가 각 종류를 면lok하려내어 구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자 개미들은 순식간에 그곳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프로디테는 화원이 가까워지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머리에는 장미 화관을 쓰고 신들의 향연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푸시케에게 명령한 일이 다 끝난 것을 보고서 부르짖었다. 못된 계집 같으니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남편을 끼워서 시킨 걸 테지. 어디 두고 봐라. 너도 네 남편도 뒤가 좋지는 못할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푸시케에게 저녁 식사로 검은 빵을 한 조각 던져주고 써는 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하인에게 명하여 푸시케를 불러오게 하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봐라. 저쪽 물가에 나무들이 들어서 있지? 그곳에 가면 양들이 양치는 사람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모두 금빛 모피를 몸에 걸치고 있다. 그곳에 가서 양마다 걸치고 있는 모피에서 값진 양모의 견본을 모아갖고 오너라. 푸시케는 최선을 다해서 명령을 이행하리라 마음먹고 냇가로 갔다. 그러나 하시는 갈대로 하여금 노래 부르듯이 속삭이게 하였다. 가혹한 시련을 받고 있는 처녀야. 위험한 냇물을 건너려 하지도 말고 건너편에 있는 무서운 순장 속에 들어가지도 마라. 왜냐하면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그 영향을 받아 양들은 그 날카로운 뿔과 사나운 이빨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는 잔인한 분노에 불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낮에 양떼들이 그들을 찾아가고 냇물의 청명한 증개가 그들을 달래서 재울 때에는 내를 건너도 안전하며 건너가면 덤불이는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금빛 양모를 발견하게. 이렇게 인자한 하시는 브시케에게로 여러 가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알려준 대로 하여 프시케는 얼마 안 있어 아프로디테가 있는 곳으로 금빛 양모를 한아름 가득 안고 돌아왔다. 그러나 푸시케는 집념이 강한 여주인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여주인은 도리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네가 이 일에 성공한 건 네 자신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다. 나는 아직 내게 너 자신을 유용한 존재로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또 다른 일을 시켜보겠다. 이곳에 있는 상자를 가지고 에레보스로 가서 페르세포네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라. 나의 여주인 아프로디테가 당신의 미를 조금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아들을 간호하느라고 자신의 미를 약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갔다 오는데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얻어온 미를 몸에 바르고 신데렐라 파티에 참석해야 하니까. 푸시케는 이제야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왔다고 믿었다. 자기 발로 직접 에레보스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체하려고 푸시케는 몸을 거꾸로 떨어뜨려 명부로 내려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다. 보자 탑승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엾고 불쌍한 처녀야, 왜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이제까지 여러 번 위험한 경우에 처했을 때마다 신령의 가호를 받았거늘 왜 최후의 위험에 처해서는 겁을 내고 풀이 죽없느냐 그러고 나서 그 소리는 어떤 동굴을 지나면 하이데스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중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영부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곁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포카를 건너가고 다시 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뱃삭하고 술복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페르세포네가 그녀의 미로 가득 찬 상자를 주거든 그걸 한 번이라도 열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사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호기심으로 여신들의 미의 비보를 탐색하려고 하지도 말라. 푸시케는 이 친구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일러주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일일이 조심하면서 무사히 명부에 도착하였다. 푸시케는 페르세포네의 궁전에 입장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의자, 맛있는 음식이 허용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그리고 거친 빵으로 만족하며 식사를 한 뒤에 바로 아프로디테로부터의 전원을 전달하였다. 이윽고 값진 물건으로 꽉 찬 뚜껑에 달린 상자가 푸시케에게 전해졌다. 푸시케는 곧 온기를 다시 돌아와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임무를 이와 같이 잘 완수하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째서 이 신의 미를 나르는 내가 이걸 좀 가져서는 나쁘다는 말인가? 내 얼굴에 발라 사랑하는 남편은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는 하나도 없고 명부야 진짜 지옥의 수면만이 있었다. 그것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자 푸시케에게 덤벼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란 가운데 쓰러져 잠자는 시체가 되었고 지각도 움직임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에로스는 이미 상처도 치유되고 사랑하는 푸시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마침
자기 방의 창문이 열렸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빠져나가 푸시케가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잠을 끌어모아 다시 상자 안에 가두고 그의 화살로 가볍게 그녀를 찔러 깨웠다. 그는 말했다. 너는 또 전과 같은 혹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자, 너는 이제 어머니가 분부한 임무를 완수해야지. 그 밖의 일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에로스는 높은 하늘을 꿰뚫는 번갯불과 같이 재빨리 제우스 앞에 나아가야 하였다. 제우스는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었다. 그리고 두 연인을 위하여 간곡히 아프로디테를 설득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도 승낙하였다. 그래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푸시케를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 제우스는 불로 불새 음식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아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푸시케야, 이걸 마시고 불사의 신이 되어라. 에로스는 맺어진 이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이며 이 결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푸시케는 마침내 에로스와 결합되었다. 얼마 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그 아이는 쾌락이라고 명명되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전설은 보통 우화어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스어 푸시케는 나비라는 의미와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혼 불멸의 예시로서 나비만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나비는 느릿느릿 배로 기어다니는 애벌레 생활의 끝마친데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무덤 속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파닥거리며 뛰쳐나오면 밝은 대낮에 활활 날아다니며 몸에 더없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생산물을 먹는다. 그러므로 푸시케는 가진 고난에 의하여 정화된 후에 비로소 진정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예술작품 속에서의 푸시케는 나비의 날개를 단 천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에로스가 있으며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